안녕하세요. 고단한 삶의 갈증을 풀어주고 마음의 허기를 채워드리는 곳, 지혜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거운 짐은 내려두시고 이곳에서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당당하게 만들 비결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되시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노후가 되고 보니 손에 쥔 건 없고 마음은 텅 빈 것만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는 자식들, 연락 한 번 하기 껄끄러워진 친구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았으면 지금보다 더 대접받고 살지 않을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후엔 그저 돈이 최고라고요. 지갑이 두둑해야 자식도 찾아오고 대우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내 인생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수십억 자산가인데도 요양원에서 외롭게 벽만 보고 있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그 문 앞에는 지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자식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며 모시는 어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이 세상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빈손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며 왕처럼 대접받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길래 그토록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 조선 최고의 천재,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세상을 호령했지만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전 재산은 몰수당했고 신분은 추락했으며 자식들과는 생이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처절한 고립 속에서도 정약용은 단 한순간도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의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보았고 전국의 선비들은 그를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수백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원망할 법한 자식들조차 아버지가 보낸 편지 한 통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 한 푼 없던 정약용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대접을 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비밀 편지, 그리고 500권의 저술 속에 숨겨둔 돈보다 무서운 권위의 실체가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혹은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작아져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른의 진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조선의 선비 정약용이 18년 고독 끝에 찾아낸 돈 없이도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그 무서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노후에 자식한테 다 퍼주는 건 추운 겨울에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는 격이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껴도 자식 공부시키고 집 해주는 데는 아낌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다 내어준 부모님들이 나중에 고맙다 소리 대신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는 원망을 듣거나 심지어는 자식 눈치를 보며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나빠서일까요? 조선의 지혜자 정약용 선생은 그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그는 돈 한 푼 없이 지냈지만 멀리 떨어진 아들들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며 부모로서의 권위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재앙을 물려주는 것과 같고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것은 부모의 위엄이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밭되기 하나 없음을 미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물려줄 정신적 유산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현대적으로 풀어볼까요? 많은 부모님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이 나를 대접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미리 재산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손에 쥔 게 없을 때는 부모님의 손을 간절히 잡지만 일단 그 손에 든 것을 다 받고 나면 부모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짐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모가 가진 경제적인 힘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감을 유지해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요. 재산을 숨기라는 말은 자식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한 명의 당당한 인간으로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위험을 세울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좁은 방 안에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는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라고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편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이 일비하고 명절에 오네 만회하며 서운해하는 모습은 스스로의 위험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대신 나는 너희가 없어도 내 삶을 아주 근사하게 가꾸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책을 읽으셔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셔도 좋습니다. 정정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기세를 보여주는 부모. 그런 부모 앞에서 자식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없이도 자식을 압도하는 어른의 기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다정했지만 결코 만만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었고 부모로서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분들은 자식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손주 봐달라면 내 스케줄 다 취소하고 달려가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귀한 줄 모릅니다.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지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거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식과 약간의 거리를 두십시오. 자식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도 말고 내 인생에 자식을 너무 깊이 끌어들이지도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들은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대접은 요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묻는 대신 나 요즘 이런 거 배우느라 바쁘다. 너희도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 대신 집 안에서도 깔끔하게 나를 가꾸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가난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돈이 없어도 당신의 눈빛이 살아있고 당신의 일상이 정갈하다면 자식들은 당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산처럼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분 좋게 나갔는데 집에 돌아올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씁쓸했던 적 없으신가요? 나는 좋은 뜻으로 조언해 준 건데 왜 다들 내 말을 듣기 싫어할까? 내가 밥값까지 냈는데 왜 나를 은근히 피하는 것 같지? 이런 서운함이 드신다면 오늘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관리부터 그를 따르던 어린 제자들까지 말이죠.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선생이 사람을 얻고 대접받았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외로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중심침, 즉 입은 무겁게 하고 마음은 깊게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옛날 이야기와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다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품격을 지키기 어렵고 남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화를 부른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대접받는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곳이 없어서 다들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이 내 말을 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른이 돈이 많든 적든 사람들은 그분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분께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분은 정말 깊이가 있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죄인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말의 절제였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고 상대가 묻기 전에는 먼저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입을 열면 그 내용은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자꾸만 내 자랑을 늘어놓게 되죠.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말을 아껴서 오히려 남들이 내 말을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같은 남의 집안 이야기는 노후의 품격을 갉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대신 정약용은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자네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는군. 그 생각 참 훌륭하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십만 원짜리 식사 대접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돈이 없어서 대접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남을 칭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약속해 봅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말은 3할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7할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간에 그랬구나. 참 고생 많았네라는 추임새만 넣어 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속에 무거운 침을 삼키듯 말을 아껴라. 이 짧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의 귀를 보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 없이도 최고의 대접을 받는 길,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한 청취자가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갑에 돈이 좀 있을 때는 어깨가 펴지다가도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지고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 처지가 초라해 보여서 자꾸만 움츠러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선의 대선비 정약용 선생은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떵떵거리던 고위 관직에서 쫓겨나 낯선 유배지로 끌려갔을 때 그에게 남은 건 낡은 옷 한 벌과 작은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를 감시하던 관리들조차 정약용 선생 앞에서는 허리를 꼿꼿이 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 한 푼 없는 죄인이었는데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연결성, 즉 청렴하고 정갈한 태도에서 나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꾀죄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낡고 기운 옷을 지언정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했지요. 시니어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거울을 보십시오. 돈이 없다고 머리는 푸스스하고 옷은 얼룩진 채로 집 안에만 계시진 않나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입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을 관리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비싼 명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정갈하게 깎은 손톱, 단정한 머리 모양.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나는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대접합니다. 이것이 돈 없이도 권위를 세우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고, 친구에게 대접받기를 바라고, 나라에서 더 챙겨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순간 사람은 비굴해 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굶주릴 지언정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고맙게 받았지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연함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어른은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왜 저렇게 평온하지? 이런 궁금증이 존경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기를 포기하십시오. 대신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쓸까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내 삶에 만족하며 당당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매달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식탁은 늘 소박했습니다. 산나물 몇 가지와 보리밥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그 소박한 음식을 마치 임금님의 수라상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유행이죠. 사실 정약용 선생이 원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채우기보다 비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집안을 정갈하게 치우고 불필요한 욕심을 버린 사람의 얼굴에는 맑은 기운이 돕니다. 그 맑은 기운이 바로 귀티입니다. 돈이 많아도 욕심에 가득 차 얼굴이 번들거리는 사람보다 소박하지만 맑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어른이 훨씬 더 대접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없어서 초라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실천해 봅시다. 집 밖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스스로를 임금님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정갈하게 씻고 바른 자세로 앉고 나를 위한 식사를 정성껏 차려보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높은 어른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꼿꼿한 허리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나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남한테 베풀 게 어디 있어? 대접받으려면 결국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냐? 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비밀스럽게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아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왜 그게 재물을 감추는 법일까요? 선생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물은 화재가 나면 타버리고 도둑이 들면 사라지지만 남에게 베푼 덕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영원히 저장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비밀 금고를 타인의 마음에 만드는 셈이죠. 돈 한 푼 없이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이 주변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비결, 바로 이 마음의 금고를 활용하는 법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백성들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대신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 처방을 알려주고 농사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선생은 이것을 보사, 즉 은혜를 갚고 살해하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식은 그 어떤 금괴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주변 젊은이들이나 이웃들에게 나 때는 이랬다고 자랑하는 대신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조언을 건네보십시오. 동네 청년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거나 손주에게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돈 안 드는 최고의 베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 이유는 당신의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만났을 때 얻게 되는 삶의 답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굶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만난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늘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참 성실하구먼. 이 일은 자네가 최고야.
이런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수백냥의 돈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접받는 어른은 남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웃으며 인사하는 것, 경비원 분께 덕분에 마음 편히 잡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인정들이 쌓여 여러분의 평판이 됩니다. 돈 없이도 대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베풀미 강력했던 이유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깃드는 순간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죠. 정약용은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나 도움을 준 백성들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은 다산 선생을 잊지 못하고 그의 학문을 이어갔으며 선생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던진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주변에 딱 3사람에게만 돈 안 드는 베풀물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평소 고마웠던 사람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기,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기, 혹은 고민이 있는 후배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것은 기억하라. 이 마음가짐 하나면 여러분은 돈 한 푼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과 지혜는 부메랑이 되어 당신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최고의 대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무엇인가요? 아마 적막함일 것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고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나만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 사람을 찾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좁은 유배지에 갇혀 지내며 그는 그 지독한 고독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무게를 결정한다. 남의 눈치를 보며 어울리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선생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생활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미쳐버렸을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고립된 시간을 독서와 저술로 채웠습니다.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썼지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하면 세상 그 누구도 나와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나를 귀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남의 인생 참견하고 뉴스 보며 화내는 시간 대신 좋은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내 마음을 정갈하게 닦아보십시오.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어른을 보면 사람들은 묘한 경외심을 느낍니다. 저 어른은 뭐가 저렇게 즐거우실까? 나도 저분처럼 멋지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대접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낄까요? 자꾸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집 자식은 효도한다는데, 저 사람은 은퇴하고 여행 다닌다는데. 남의 시선에 갇혀 있으면 내 목소리엔 늘 불만과 질투가 섞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임금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의 존재감은 더 커집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어른의 곁에는 그 향기를 맡으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쓴 500권의 책은 단순히 지식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비록 몸은 갇혀 있으나 정신은 천하를 호령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유배가 풀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왕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대접했습니다. 18년의 고독이 그를 대체 불가능한 어른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500권의 책보다 귀한 인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고난의 세월, 이겨낸 풍파들, 그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 내 인생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의 얼굴에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지혜를 새겨줄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돈 한 푼 없이도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자, 오늘부터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 보십시오.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한 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직 자신과 대화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며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온몸에서 기품이 뿜어져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평범한 노인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재탄생시키는 연금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쩌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데 무슨 품격이고 고독이냐고 되묻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닦았던 이유는 단지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남편과 아내로, 어느 직장의 직급으로 말이죠. 그 이름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이도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진짜 비참한 것은 통장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빈털터리 죄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선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을 사지 않았고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지혜만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른의 위엄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왕처럼 대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왕처럼 모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목매지 않아도, 돈으로 친구를 사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정갈한 옷차림, 신중한 말 한마디, 그리고 혼자서도 당당한 그 미소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법. 그것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띄운 그 편지들이 수백 년을 돌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